한 명이 화장실을 가고 한 명은 줄을 섭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서 나와도 한 명은 계속 줄을 섭니다. 수많은 장소에서 누군가는 줄을 서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는 현실. 화장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변기에 우리가 놓친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자는 화장실 사용 시간이 남자보다 깁니다. 남자가 소변기에 가서 이를 보고 나간다면 여자는 문을 열고 닫고 커버를 열고 이를 보고 닫고 나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남성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줄을 서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변기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 대소변기는 36만 개인데 여성 대변기는 22만 개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별로 화장실 내 여성 대변기 비율은 세종이 84%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7.3%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변기가 부족해 슬픈 우리는 줄을 서고 또 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화장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변기수를 늘리는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무는 게 저렴합니다. 화장실마다 변기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부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최소 면적과 대소변기 최소 구비 수량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 법은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삭제된다고 합니다. 남성 대소변기 수를 기준으로 여성 대변기 수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남성 대소변기 최소 구비 기준이 없어지면 여성 대변기 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도 부족한데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성 대변기 설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대변기가 남성 대소변기 수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설의 종류나 이용자 수를 고려해 남성과 여성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극장, 공연장, 레스토랑, 게임장 등 11종류로 분류해 남성용 변기수와 여성용 변기수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은 화장실을 가고 한 명은 줄을 섭니다. 줄을 서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려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의 남성 대소변기를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의 여성 대변기를 늘리면 줄을 서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화장실이 우리 곁에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보편성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사전을 찾아보면 보편성이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공간에서나 어떤 질서에서도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Hello. Guten Tag. Bonjour. Xin chào. Apa kabar? Ni hao. 이렇게 언어는 다르지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전 세계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문화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보편적이다 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하고 안전한 장소여야 해.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야 해. 학교의 시설물은 어린이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다양한 보편적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기준이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일까요? 여기 자동차와 관련된 보편적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우리는 먼 거리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자동차.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안전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탑승자, 보행자, 다른 운전자 등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의 디자인, 소재, 부품 하나까지도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죠.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위한 보편적인 안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잠금 장치, 탑승자가 착용하는 안전벨트의 크기와 강도, 불이 잘 붙지 않는 내연 소재의 시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제작된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입니다. 여기 충돌 시험을 위해 개발된 더미를 만나보겠습니다. 더미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사용되는 인간을 닮은 인형입니다. 더미는 원래 전투기 안전 테스트를 위해 개발되었다가 1950년대부터 자동차의 안전성 테스트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죠. 더미는 실제 사람의 몸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실제 탑승자의 신체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지요. 우리는 더미를 태운 자동차에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을 주고 더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고 시 운전자, 탑승자의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더미는 어떤 모습일까요? 키 177cm에 몸무게 76kg, 남성의 척추와 근육을 본따 만들어진 남성형 더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동차는 구매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남성 운전자에게 맞춰 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여성 운전자와 남성 운전자 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충돌 시험에 남성형 더미뿐만 아니라 여성형 더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별이라도 자동차를 이용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형 더미를 추가한 것만으로 자동차 충돌 시험이 모든 운전자를 위한 보편적 안전 기준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성형 더미도 남성형 더미도 사용하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여러분은 혹시 임신한 운전자가 어떻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삶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의 몸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체형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산부는 같은 사고라도 임신을 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운전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임산부형 더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연구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용 안전벨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고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운전하더라도 누가 탑승하더라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전 기준이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임신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위험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 안전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모든 기준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사회에 어떤 보편적 기준이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지에 대하여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자동차가 여성과 남성, 아동과 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 나아가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에게까지 안전한 기준을 가진다면 아마도 좀 더 멋지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물어봐 주세요. 혹시 이런 기준이 너에게도 괜찮니? 너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의 작은 질문이 모두에게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모두를 위한 변화.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권도 그중 하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 하지만 사람마다 키도,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른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해요.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1항.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성별에 따라 아이를 골라놨던 생각을 바꿔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게 됐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취업의 기회도 보다 동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치마 때문에 학교에서 겪던 불편함도 이젠 끝! 아이와 함께 외출한 아버지들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이동을 위해 비행기를 탔을 때도 타이트한 상의와 치마, 하이힐로 불편해 보이던 승무원 대신 활동성 높인 바지와 운동화 차림의 승무원에게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꿈꾸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한국의 국가 성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에 74.7점. 성평등한 사회 참여와 여성의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 및 문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의사결정과 안전, 성별 임금 격차, 가사노동 및 육아휴직 분야에서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민간기업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7% 수준이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90%는 여성이네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고 다 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성장해 갈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겠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보편성과 공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모두를 위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성평등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평등,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세계의 약속. 2015년 세계 193개 국가들은 유엔 총회에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가지 공동 목표를 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말이죠. 이 목표들 가운데 5번째는 바로 성평등입니다. 인류가 함께 이뤄야 할 국제 표준이 성평등임을 전 세계가 다시 확인한 것이죠.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5번째 목표인 성평등.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유엔에서는 9가지 세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유엔에서는 해마다 이 세부 목표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 목표들을 잘 이행한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로 나누는 것 자체를 차별로 여기고 성별이 아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을 찾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부터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관심의 표현 혹은 문화적 특징으로 받아들여졌던 연락처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길을 막거나 쫓아가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한 손에 라떼를 들고 유아차를 끌며 익숙하게 아이를 돌보는 라떼 파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90%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같은 많은 나라에선 남녀 비율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여성 장관이 나라를 이끌고 있죠. 유엔은 성평등을 기본적인 인권 보장은 물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의 필수적인 토대로 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하나로 정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2019년 OEC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차별은 전 세계 GDP 합계의 7.5%에 이르는 경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죠.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시 앤 컴퍼니는 임원의 성별 다양성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이자 및 세전이익이 21%가량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00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수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인 성평등과 삶의 질 조사가 바탕이 된 2014년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성평등 국가에 사는 남성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남성보다 행복할 확률이 2배, 기대 수명도 더 길고요. 여성과 아이들 역시 성평등 국가에서 더 만족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평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행복으로 가는 열쇠이며 인류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더 좋은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어요?